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2입니다. 저자는 하비 다이아몬드, 출판사는 사이먼 푹스입니다. 자연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중력의 법칙은 인간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5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인간의 몸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두 눈 대신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초록의 숲길을 걷게 해주는 튼튼한 두 다리 대신 명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찬란한 생명에 비하면 돈과 명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고 단순한 법이죠. 당신은 이 진실을 깨닫기 위해 하버드 박사과정을 밟을 필요도 없고 접접산중에 들어가 돌을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소리에 진정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죠. 신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일본의 와비사비라는 철학을 좋아합니다. 일본의 전통 철학 중 하나로 과잉을 배제하고 소박함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이 철학은 일본 문화의 전반에 걸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다도와 도자기, 정원,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사인 사무라이에게도 과잉은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낭비는 감정의 결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이 소박함과 단순함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나뭇잎도 새의 노래나 꽃향기도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연은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을 뚱보로 만들지 않았고 질병으로 고생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인간의 욕심으로 질병과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신은 우리의 몸 안에 숨겨놓았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자는 월남전에 참전했었는데요. 거기서 고엽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를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신의 뜻일까?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5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 어떤 보조장치 없이 생생하게 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고엽제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엽제 환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후에도 저는 어떻게 살아나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몸속의 자연치유 시스템이자 독소 청소 시스템인 림프 시스템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1970년대에 자연위생학을 접하면서부터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노 다이어트는 산 음식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제가 고엽제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었으므로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그것이 고엽제에게서 내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독소와의 싸움을 일찍부터 시작했고 고엽제 증상이 나타나고서부터는 아주 빡세게 실천한 결과로 저는 이렇게 산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늘의 별처럼 명확합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와 사람을 죽이는 가공할 만한 독극물 고엽제에서 나를 구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강력하게 검증된 모노 다이어트라면 살을 빼고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현금 절취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을 절취한다는 뜻이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뇌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당신의 현금을 아주 조금 그리고 조심조심 매일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데도 당신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거래의 과정으로 여길 뿐입니다. 살을 빼주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며 약물과 수술을 권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보다 더 살이 찌고 병은 깊어집니다. 그들은 현금 탐지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당신의 지갑과 통장 잔고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동의를 얻어내죠. 어리석은 당신은 자신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약물을 신성한 몸에 투입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의 엄청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죠. 집에 도둑을 초대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전문적인 도둑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설득합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기구, 약물이 그것들입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가 불러와 처음 느꼈던 만족감을 계속해서 느끼지 못하게 되죠. 소비량은 늘지만 그로 인한 만족감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하나를 더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인 한계 효용은 소비량이 늘수록 작아집니다.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흥청거리며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도 머지않아 근사한 물건 앞에서도 더 이상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아랍의 왕족처럼 화장실에 피카소의 그림을 걸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자가용 비행기를 불러들여도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과다한 만족 후에는 심신이 침체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포기할 때 진정한 만족감이 고조됩니다. 값비싼 안마의자를 산 뒤 불과 몇 달 만에 빨래거리로 전락하는 경험도 당신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욕심을 부리며 손을 뻗치는 곳에서 눈을 돌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 양식을 자신의 척도로 삼지 않는 자주성이 필요하죠. 우리가 각종 마케팅 전략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지나친 획일화를 분쇄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에는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바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사물에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 더 가난한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살이 찌고
질병에 취약한 법이죠. 살을 빼고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물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고백은 이미 항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를 맹렬히 덮치는 저속한 대중문화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 바로 그것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주 단호하게 산 음식을 먹으면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해서라면 산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무슨 마법과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넘게 죽은 음식보다 살아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었을 때의 결과를 지켜보았죠. 세상의 모든 진실은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힘든 돌팔매를 견뎌왔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돌판매를 맞았고 찬사 또한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죽은 음식이라고 하면 동물이 죽어서 제공하는 육류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생고기나 생선회 같은 거죠.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그들의 식단 메뉴를 들을 때마다 충격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의 비중이 겨우 10%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때문에 그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였습니다. 제가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효소 때문입니다. 당신도 효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모를 것입니다. 효소는 엔자임이라고 불리는데 생물 대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 에너지 또는 생명의 촉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지구에는 우주 행성의 숫자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효소가 없다면 지구는 달이나 화성처럼 생명이 없는 행성이었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즉 식물과 동물과 인간은 모두 효소 덕분에 살아납니다. 생명을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 작은 화학물질인 효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식품은 효소가 온전한 식품입니다. 죽은 음식은 효소가 파괴된 음식입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효소는 어떻게 파괴될까요? 바로 열입니다. 섭씨 54도부터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효소가 손상되거나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4도는 물이 끓는 온도 섭씨 100도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온도입니다. 제가 1대1로 상담해드린 분들처럼 당신이 지금 다이어트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력을 잃고 변질된 음식, 즉 죽은 음식이 식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인간보다 하등 동물이라 불리는 다른 동물이 과체중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가축들 뿐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절대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개와 고양이가 우리의 반려동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익힌 가공된 사료를 먹으면 마침내 뚱뚱해지기 시작합니다. 35년을 살도록 설계된 야생의 소들도 사료와 항생제를 먹이면 30개월 만에 성체가 되어 도축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산 음식은 익히지 않은 자연 상태의 과일과 채소를 말하죠. 우리는 자동차에 잘못된 연료를 넣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가솔린 대신 콜라나 물을 넣는 것은 미친 짓으로 여길 것입니다. 가솔린 차에는 가솔린을 넣어야 하고 디젤 차에는 디젤유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는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우리 몸에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콜라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은 죽은 음식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가솔린이나 디젤유를 넣어야 하듯 우리 몸에도 살아있는 음식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걱정해야 될 식품군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산 음식이냐 죽은 음식이냐, 이것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 있을까요? 살이 빠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먹는 것과 열을 가해 변형시킨 것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분류가 얼마나 자유로운 방식인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어떤 음식도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과 다이어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죠. 제가 금지된 음식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스테이크와 피자와 치즈케이크를 마음껏 먹어도 살을 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음식과 조리된 음식의 사이의 균형입니다. 당신은 지금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텐저 박사는 10년 동안 두 그룹의 고양이에게 고기와 우유로만 구성된 식단을 제공을 하고 다른 것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A그룹에게는 고기와 우유를 날 것 그대로 먹였고 B그룹에게는 불로 익힌 고기와 불로 끓인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날 고기나 익힌 고기와 우유만 먹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의 결과가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로 익히지 않은 먹이를 먹은 고양이들은 해마다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대를 이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조기에 사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익힌 음식을 먹은 고양이들은 인간이 걸리는 각종 질병을 똑같이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죽은 음식을 먹은 고양이들의 배설물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그 배설물을 뿌린 토양에서는 잡초조차 자라지 않았지만 익히지 않은 산 음식을 먹은 고양이들의 대변을 뿌린 토양에서는 잡초가 번성했습니다. 죽은 음식만을 먹은 고양이에게서 태어난 2세의 새끼 고양이는 병에 잘 걸렸으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3세대는 병에 걸리거나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죠. 4세대에 이르러서는 어미 고양이가 불임이 되었습니다. 포텐저 박사는 쥐를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무려 100년 전의 실험입니다. 포텐저 박사는 어떤 제약회사나 고양이 사료 업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묵묵히 혼자만의 고집으로 10년 동안 실험을 진행한 것이었죠. 사회 두루마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에세네피라는 종파가 예수님과 그의 업적에 관해 쓴 필사본입니다. 에세네파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명상이나 기도가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는데요. 생명체를 존중한 에세네파의 식사는 순수한 채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몸은 그대들이 먹은 대로 되고 마찬가지로 그대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이나 물로 파괴된 음식, 얼어붙은 음식은 먹지 말라. 불에 탄 음식이나 언 음식, 부패한 음식은 그대들의 몸을 태우고 얼리고 썩게 할 것이다. 불로 요리된 씨앗, 얼어있는 씨앗, 썩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되지 말라. 가을이 되어도 그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죽음의 불로 음식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 죽음의 불이 그대들의 음식을 죽이고 그대들의 몸을 죽이고 그대들의 영혼 역시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불이 파괴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너희 몸은 너희가 먹는 것임이니라. 비록 이 내용이 성경에 실리진 못했지만 음식에 대한 예수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효소가 조리 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파괴되면 음식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이어트와 질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거의 모든 미네랄과 비타민이 파괴되죠. 둘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소화에 추가로 부담이 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부가 방을 청소하는데 진흙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음식에 존재하며 체내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 효소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 효소로서 음식물 효소가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면 신체가 자체적으로 생성해야 되는 소화 효소입니다. 세 번째는 대사 효소인데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책에서 지금까지 배운 그 어떤 것보다도 수면과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사 요소는 신체의 노동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은 대사 요소에 의존하고 대사 요소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 작지만 놀라운 화학 발전소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삼키고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걷고 말하고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대사 효소의 작용 없이는 음식을 소화시키거나 림프 시스템을 통해 독소를 정화하거나 밤에 침대에서 뒤척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사효소의 활동이 없다면 이러한 영양소는 세포에 전달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대사효소 덕분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대사효소는 무한정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생산 능력이 소진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 아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당신도 저도 대사 요소는 언젠가 고갈된다는 것이죠. 대사 요소가 없으면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수명이 닿을 것이며 이는 대사 효소의 공급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80세가 될 수도 있고 90세가 될 수도 있고 120세가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연사로 사망하든 질병으로 사망하든 사망 진단서에 무엇으로 기재가 되든 생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사 요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생명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죠.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대사 효소가 많이 소모될수록 수명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사 효소가 적고 소모되는 양이 적을수록 수명은 길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따라서 당신의 몸 안에 대사 요소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대사 요소를 더 많이 만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대사 요소를 더 적게 사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소화에 최소한의 효소를 사용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바로 소화에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을 가해서 요리를 하게 되면 효소가 거의 파괴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다시 생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통조림 생선과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를 먹었다고 합시다. 이 세 가지에는 효소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소 제로입니다. 당연히 속이 거북하고 소화하느라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효소가 모두 파괴된 음식을 섭취하면 어쨌든 우리 몸은 그 자리에서 소화에 필요한 효소를 생산해야 합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위장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생성되는 이 효소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대사 효소의 귀중한 저장고에서 직접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소화 효소든 대사 효소든 일정량의 효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조리된 음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신체가 소화 요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수록 그러니까 대사 요소가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빨리 늙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제가 조리된 음식, 즉 죽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을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살아있는 음식만 먹은 것이죠. 1년 동안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몸에서 고엽제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간사한 동물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저 또한 이것저것 골고루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차선책을 생각해야만 했죠. 산 음식을 죽은 음식에 비해서 2배 정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식단에서 산 음식의 비중이 3분의 2가 되도록 실천했습니다. 조리된 음식을 3분의 1로 먹는 것으로 목표를 정했고 지금까지도 이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목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요. 녹음을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상을 매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목 상태가 좋은 날만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